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죽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았고 냄새가 이상했고 무엇보다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손. 그게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이었고, 세 번째는 방 안으로 들어온 여자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 25살 백수였습니다. 문과 졸업에 토익 875점. 쓸모없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 먹다가 체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과로사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죽었고 눈을 떴더니 무협세계였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망해가는 가문의 막내로 남궁세가 무림 5대세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였다고라는 과거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빙의한 남궁혁이라는 아이는 세가의 12번째 자식이었고 서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막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인 가주는 저를 거의 얼굴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남궁세가는 최근 10년 사이 가세가 기울었고 가문의 핵심 무공 비급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가주는 원인 모를 내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생에서도 딱히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고시원 보증금 30만 원과 다 먹지 못한 라면 한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망했어도 일단 세가잖아요. 문제는 제가 무공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생에서도 헬스장 한번 안 가본 몸이었으니까요. 가문 창고에서 썩어가는 인삼상자를 발견한 날, 저는 처음으로 이 환생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빙의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무공 수련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이 8살이라도 제 머릿속은 25해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과생이었으니까요. 싸움으로 가문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돈으로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뭔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창고를 뒤지다 발견한 건 수십 년. 묵은 산삼새 뿌리와 습기에 절어 반쯤 상한 약재들이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딸깍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삼. 제가 떠올린 건 홍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인삼을 쪄서 건조하는 방식, 즉 홍삼 제조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역사에서도 홍삼의 체계적 가공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삼을 증기로 쪄서 건조하면 사포닌 성분이 변환되어 생체 흡수율이 올라가고 보존성도 훨씬 길어진다는 것을. 이건 인터넷에 널린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식을 이 세계 최초의 기술로 둔갑시키기로 했습니다. 가문의 늙은 약재상 출신 하인을 붙잡고 2달을 매달렸습니다. 8살짜리가 증기 건조 공정을 설명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인 어른은 처음엔 귀신 들렸냐는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짙은 젓갈색으로 변한 인삼 반으로 잘랐을 때 올라오는 진한 향, 그리고 그걸 다려 마신 하인 어른이 몸이 달궈지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홍삼을 처음 내놓은 건 가문과 거래하던 상단 하나였습니다. 가주에게는 그냥 가문의 묵은 약재를 정리하다 나온 부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주목받으면 위험해지는 세계였으니까요. 3달 후
그 상단에서 추가 공급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도 처음 수량의 5배로. 이게 첫 번째 수입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처음으로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건 제가 가주 아버지의 내상을 정확히 짚어낸 날이었습니다. 남궁세가 가주의 병은 무림 의원들도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내공을 무리하게 운용하다 생긴 화경 편차 현상이라고들 했는데 다들 원인은 알면서 치료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병이 결국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환하면 만성 근육 허혈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무공이라는 포장만 벗기면 몸은 결국 몸이었으니까요. 제가 찾은 건 뜻밖의 기연이었습니다. 가문 서고 깊숙한 곳, 아무도 열어보지 않던 낡은 궤 안에서 발견한 필사본 하나였습니다. 내용은 단전호흡과 혈도 자극을 병행하는 양생법이었는데 기록이 워낙 불완전해서 누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양생법의 원리를 현대호흡 생리학과 겹쳐서 읽었습니다. 복식호흡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특정 혈위를 지압해 교감신경 항진을 억제하는 방식. 필사본의 저자는 그 원리를 몰랐겠지만 원리 자체는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가주 아버지에게 직접 적용해달라고 청하는 대신 가문의 수석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8살짜리가 직접 나서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의원은 반신반의했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2달 후 가주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고 내공 운용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그 공은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가주가 살아야 가문이 살고 가문이 살아야 저도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주는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혀가. 딱 2글자였지만 그 2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문의 재정이 돌아서기 시작하자 이번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홍삼 사업이 커지자 인근 상단들이 견제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통을 막고 거래처를 협박하고 소문을 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림에서 장사로 경쟁하는 방식이 현대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쪽은 칼을 쓴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면 대응 대신 제품을 바꿨습니다. 2번째로 꺼낸 펜은 비누였습니다. 당시 이 세계의 세척 문화는 쌀뜨물이나 잿물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돼지비계와 식물성 기름 그리고 나무를 태운 잿물에서 추출한 탄산칼륨을 이용해 냉간 비누화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가문 소속 장인들에게 공정으로 나눠 설명했고 반년의 시행착오 끝에 고형 비누를 만들어냈습니다. 향을 위해 국화 오일을 섞었더니 결과물이 꽤 그럴듯했습니다. 처음에 팔린 건 기생집과 상류층 여성들이 드나드는 목욕시설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잿물로 세척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부 감촉, 거기에 은은한 향까지. 귀족계층에서 입소문이 나자 상단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던 상단 하나가 오히려 유통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이득이었으니까요. 2번째 기연은 이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비누를 납품하러 갔던 어느 귀족 저택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말수가 없고 눈빛이 깊고 차를 마시는 방식이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은거 중인 무림 고수였고 어째서인지 그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무렵 아무 이유 없이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쓸 줄 알면 써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책은 남궁세가 유실된 무공 비급의 전편이었습니다. 가문 깃발이 다시 정문에 걸린 날, 저는 혼자 뒷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비급을 가주에게 전달한 건 제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인에게 받은 책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문제였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귀족 저택에서 만난 노인에게 받았다고. 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림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이후 4년이 더 흘렀습니다. 홍삼과 비누 사업은 가문 직속 상단으로 편입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가문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유실된 비급이 복원되면서 젊은 무사들의 수련 성과도 달라졌습니다. 가주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오대세가 중 두 곳이 가문의 교류를 타진해 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형님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수련도 계속했습니다. 무공 재능은 평범했지만 호흡법과 기초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에서 배운 인터벌 트레이닝 원리를 무공 수련에 적용하고 회복 수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이 세계에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16이 되었을 때 저는 가문에서 중급 수준의 무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천재는 아니었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쓸모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생을 돌아보면 저는 항상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점이 조금 모자라고 스펙이 조금 부족하고 타이밍이 조금 늦은 사람. 그런데 이 세계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어느 문맥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걸. 쓸모없는 지식이란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맥락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뒷마당 하늘에 구름이 흘렀습니다. 어딘가에서 수련하는 무사들의 소리가 들렸고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남궁세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없어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건 오른손 끝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저림이었습니다. 다음엔 마비였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찻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엎어지는 찻잔이었습니다. 차가 바닥에 번지는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랐습니다. 돌이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횃불 하나, 이끼 냄새, 그리고 낯선 노인이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노인이 손 하나로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독을 먹었고 모르는 노인에게 구조됐고 가문 밖 어딘가에 있습니다. 독을 탄 건 누구인지 모릅니다. 가문 안에 손을 쓴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건 제가 벽을 끝까지 읽었을 때였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동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손이 닿는 가장 높은 곳까지 글자로 빽빽했습니다. 검법이었습니다. 초식이 아니라 원리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횃불이 절반쯤 타들어갈 무렵 고개를 들었더니
노인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습니다. 나가라. 저는 나가지 않고 물었습니다. 끝이 어딥니까? 노인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첫 번째보다 낮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노인이 안쪽 통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는 줄 알았을 겁니다. 노인은 제 옆을 지나 동굴 입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아무 말 없이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노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나가다 봤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벽 읽어도 됩니까? 등 뒤에서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왼쪽 벽부터 읽어라. 오른쪽은 아직 아니다. 그런데 뭔가가 생긴 겁니다. 저를 보면서, 벽을 끝까지 읽는 걸 보면서 노인 안에서 오래 꺼져 있던 게 다시 켜진 겁니다. 저는 왼쪽 벽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차갑고 말없는 노인이 사실은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난 날 밤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새벽에 동굴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동굴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뜨거웠습니다. 전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돌아온 날 밤 독을 탄 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청풍상단, 무림 내 가장 큰 상단 중 하나였습니다. 표면은 장사였지만 실제로는 무림 내 특정 세력의 자금줄이었습니다. 남궁세가의 홍삼과 비누 사업이 커지면서 이권이 겹쳤고 거기에 가문의 무력까지 회복되자 직접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독살 실패 후에는 더 큰 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패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건 그날 밤 가주의 집무실에서였습니다. 무림맹 공문이었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비무회. 이번 대회를 청풍상단이 뒤에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승세가에는 무림맹의 공식 지지와 막대한 이권이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남궁세가가 대표를 내지 않으면 오대세가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나가면 죽고 안 나가면 지위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형님들이 술렁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이상하게 저는 반대였습니다. 가주가 저를 봤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형님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가주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독 한 잔으로 배웠습니다. 집무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가주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해라. 가문을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형님 하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형님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살아 돌아와라. 명령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이었습니다. 데뷔무의 첫 대련 상대의 이름을 듣는 순간
형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혈영이었습니다. 26, 청풍상단이 직접 키운 무사였습니다. 상대한 자 중 멀쩡히 걸어 나온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대진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첫 판에 끝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련장에 들어서자 구경꾼들의 눈빛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혈영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3번의 교환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초식을 쓰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빨랐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얻어맞았습니다. 바닥을 굴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얻어맞았습니다. 또 굴렀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구경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는 게 보이는데 계속 일어서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말이 들렸습니다. 귀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서 싸우지 마라, 흘러라. 버티는 걸 멈췄습니다. 막는 것도 멈췄습니다. 대신 흘렀습니다.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혈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틈이었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상대의 중심이 무너진 그 순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혈영이 2 걸음 밀렸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혈영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상대로 인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싸움은 더 이어졌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이겼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하지만 이겼습니다. 혈영이 물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제 이름이 어딘가에 새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뷔무예가 끝난 밤 노인이 산길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달빛만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흘렀느냐? 저는 답했습니다. 흘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 산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엔 더 멀리 흘러라. 숙소로 돌아오니 가주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갈비뼈 어딘가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가주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떤 무사가 되고 싶으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지 않는 무사요. 가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지만 않으면 결국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주가 오래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전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청풍상단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동굴에서 노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됐습니다. 혈령이 가문 후원담 아래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데뷔모회에서 청풍상단의 내부 장부를 무림맹에 제출한 직후였습니다. 혈령은 그 자리에서 파문됐습니다. 청풍상단이 키운 무사가 상단을 배신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남궁세가 쪽으로 향했고 후원담 아래에 도착한 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자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혈령이 장부를 꺼냈을 때 그건 저를 돕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청풍상단이 오랫동안 그의 가족을 협박수단으로 써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가주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현령이 담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령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현령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보여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령이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섰습니다. 그날부터 현령은 남궁세가에 있었습니다. 정식 무사도 아니었습니다. 객이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주가 허락했으니까요. 현령은 밥을 먹고 수련을 보고 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자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가주에게 강호행을 청했습니다. 가주가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주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습니다. 준비해라.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후문으로 나오니 현령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메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현령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주가 후문까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쳐도 되니 살아서 와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령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주가 현령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아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현령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강호에 나오고 처음으로 신발이 문제가 됐습니다. 산길을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발 뒤꿈치가 갈라졌습니다. 무림 무사들은 평생 걸어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가문 수련장에서만 단련한 발이었습니다. 현령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버텨라. 굳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렀을 때 1000조각을 샀습니다. 솜을 채워 두툼하게 접은 뒤 신발 안쪽 뒤꿈치에 댔습니다. 현령이 그 모습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답했습니다. 발이 편해집니다. 현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현령이 조용히 왔습니다. 나도 하나 만들어줘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남자 하나가 뼈 조각으로 이를 쑤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대나무를 구해왔습니다. 얇게 쪼개서 끝을 뭉툭하게 다듬었습니다. 날카롭지 않게 돌려서 깎으면 됐습니다. 현령이 봤습니다. 뭐냐? 저는 건네줬습니다. 현령이 써보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 들를 때마다 신발수선 장인들이 깔창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는 설명해줬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호에서 정보를 거저주면 나중에 돌아온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길이 이어졌습니다. 싸움이 붙으면 싸웠습니다. 대부분은 재물을 노리는 것이었고 가끔은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데뷔무회 이후 현령의 이름이 강호에 알려지면서 그쪽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령은 무심하게 상대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버텼습니다. 노인의 건법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머리에 있던 것이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끝으로. 그 과정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싸움 하나에 하나씩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게 당기면 끊어지는 실처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길을 나설 때 새 것이었던 신발이었습니다. 현령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신발장인 앞에 나란히 앉아 새 신발을 맞추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를 앓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안주인의 뺨이 부어 있었고 대장장이는 일을 못하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뽑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금을 구했습니다. 그냥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잇몸을 문지르면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건 현대에서 할머니들도 아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서 잇몸을 문지르면 됩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더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안주인의 뺨이
덜 부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일터로 나왔습니다. 마을 의원이 저를 불러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혈영이 주막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아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면서 주운 것들입니다. 혈영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아침, 주막 안주인이 노잣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주인이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대나무 이쑤시개 만드는 법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뭔가를 제대로 남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공도 사업도 기연도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이쑤시개와 소금 양치였습니다. 걸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산이 있으면 넘었고 강이 있으면 건넜고 마을이 있으면 들렀습니다. 싸움이 붙으면 싸웠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련장에서는 몰랐던 것들이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죽이려는 사람과 겨루는 것은 이기려는 사람과 겨루는 것과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 압박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마다 혈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풀렸으니까요. 그녀를 처음 본 건 시장 한편이었습니다. 약재 상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재의 산지와 시세를 순서대로 짚으면서 상인을 눌렀습니다. 상인이 결국 원래 값에 팔았습니다. 저는 지나치다 멈춰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혈영이 뒤에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얼마 후 다른 마을 주막에서 다시 봤습니다. 혼자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도로.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발목을 접질린 채 바위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혈영이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겨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냇가에서 차가운 물에 적신 천을 가져와서 발목에 감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삔데 뜨거운 것을 대는 게 맞다고 알았습니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걸 대는 게 맞습니까? 처음 부었을 때는 차가운 게 낫습니다. 그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궁세가 건법인데 결이 다르네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가 답했습니다. 기본기는 남궁 것인데 그 위에 다른 게 얹혀 있어요. 아직 완전히 섞이지 않은 것이.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에게 배운 것이 남궁세가 건법 위에 올라가면서 결이 달라졌지만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 번에 읽었습니다. 잘 보시네요. 날이 저물어서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셋이서 먹을 것을 나눴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일어서서 발목을 디뎌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혈영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느냐? 저는 답했습니다. 또 보이면 묻겠습니다. 그 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섞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번에 읽어낸 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뒤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혈영과 분리됐습니다. 저는 혼자 눈 속을 걸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질 무렵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있었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붙자 노인 곁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강호를 돌면서 모은 약재 중에 혈액순환에 좋은 것들을 꺼냈습니다. 다릴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 씹어서 노인의 손끝과 발끝에 문질렀습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살아난다는 건 현대 상식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동상에 걸리면 그냥 불 앞에 앉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노인의 입술색이 돌아왔습니다. 손끝에 분홍빛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렸느냐? 저는 설명했습니다. 의원이냐?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남궁새가 무사입니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궁. 그 이름을 되씹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남궁혁입니다. 노인이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무림맹 의술원의 인장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쓸 곳이 있을 것이다. 동굴 밖으로 나오니 혈영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느냐?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보여줬습니다. 노인은 이미 없었습니다. 너는 어딜 가든 이상한 노인을 만나는구나. 가문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맞선 이야기였습니다. 세 군데였습니다. 형님이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다고. 검도 잘 쓰고 사람도 살린다니. 혈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무림맹 의술원은 남쪽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던 방향과 같았습니다. 청풍상단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또 다를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림맹 의술원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그녀도 멈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혈영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또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술원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약재 냄새가 공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안쪽 복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패를 꺼내 접수처 앞에 내밀었습니다. 담당자가 옥패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의원이었습니다. 옥패를 받아들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남궁혁이냐? 그렇습니다. 기다렸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옥패를 준 노인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내기 전에, 죽기 전에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잠깐이 걸렸습니다. 노인은 그 눈보라 속에서 우연히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쓰러진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패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기연이란 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알아채는 순간 이미 한참 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의원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혈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혈영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치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먼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서아.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여의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았습니다. 강호에서 3번 스쳤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의원의 이름은 설옥이었습니다. 무림맹 의술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아무 말 없이 맥부터 짚었습니다. 한참 짚더니 손을 뗐습니다. 무공은 어느 정도냐? 중급과 상급 사이쯤 됩니다. 내상은 왼쪽 갈비뼈 2개가 완전히 붙지 않았습니다. 강호에서 다친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처치했고 지금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설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게 예상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다쳤고 어떻게 처치했는지 설옥이 그걸 받아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들입니다. 설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다른 게 섞였습니다. 내가 강호에서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왔다. 동상에 걸린 자를 살렸고 이를 앓는 마을을 고쳤고 삔 발목에 냉찜질을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림맹 의술원이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 단순히 약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살렸는지를 아는 사람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옥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술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혈영도 함께였습니다. 혈영은 특별한 역할이 없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술원 안쪽 마당에 앉아 있거나 담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의술원에 있는 이유는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약재 조달이었습니다. 강호를 돌며 약재를 구해 의술원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시장에서 약재 상인을 논리로 눌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옥이 서아를 부르는 걸 지나치다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낮게 오가는 말이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약재를 납품하는 사람이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호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가문에서 급서가 온 건 의술원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형님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청풍상단의 무력이 남궁세가 인근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포위였습니다. 세가로 들어오는 상단 물자를 하나씩 끊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으로 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형님이 썼습니다. 가주께서 아직 건강하시다. 걱정 말고 내 할 일을 해라. 저는 서신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주가 시킨 말이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게 형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뜻을 알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끌려가는 것이고 청풍상단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는 걸 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혈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가족입니까? 혈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풍상단이 혈영의 가족을 다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혈영이 무림맹에 장부를 제출했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가문을 조이는 것과
혈영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청풍상단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에 두 곳을 건드려서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쪽이 더 급한 쪽이고 더 급한 쪽이 더 약한 쪽이었습니다. 저는 서신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주의 뜻대로 가문 쪽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혈영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가주가 버텨줄 수 있는 곳이었지만 혈영의 가족에겐 버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혈영이 지명을 말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혈영이 받습니다. 혼자 간다. 저는 짐을 계속 쌌습니다. 혈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다. 저는 혈영을 받습니다. 저는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혈영이 굳었습니다. 그럼 왜 짐을 싸느냐? 가는 방향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혈영이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았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싼 뒤에 나갔습니다. 혈영의 발자국이 새벽 이슬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쳤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아도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북쪽 약재 산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걸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셋이 같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청풍상단이 혈영의 가족을 데리고 있는 곳은 북쪽 마을 외곽 패창고였습니다. 혈영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와 서아가 도착했을 때 혈영은 창고 외벽에 등을 붙이고 내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굳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저는 답했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혈영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혈영이 먼저 눈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다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무사가 10명이 넘었습니다. 혈영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저와 둘이서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안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했습니다. 서아가 창고를 한 바퀴 돌더니 왔습니다. 뒤쪽 환기구 쪽에 인원이 더 있습니다.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발소리입니까? 숨소리입니다. 5이요. 혈영도 서아를 봤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재를 조달하는 사람이 숨소리로 인원을 파악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품에서 작은 유리병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짙은 노란빛 액체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냄새만으로 알았습니다. 강호를 돌면서 약재를 공부할 때 봤던 것이었습니다. 자극성이 강한 휘발 성분을 가진 약재였습니다. 눈과 기도를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최루 성분에 가장 가까운 물질이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환기구 쪽은 제가 맡겠습니다. 혈영이 굳었습니다. 위험하다. 서아가 혈영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약재를 쓰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쪽 5은 눈을 못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혈영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나눴습니다. 혈영이 정면, 저는 측면, 서아가 후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혈영의 싸움은 빨랐습니다. 분노가 실린 칼이었습니다. 억눌렀던 것이 터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측면에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2명은 흘렀습니다. 노인에게 배운 대로 상대의 힘을 받아서 방향을 바꾸고, 그런데 3번째 상대에서 막혔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흘리려 했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 남궁 검법의 기본기가 올라왔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발의 위치가 남궁 검법의 보법이었고 팔의 각도가 남궁 검법의 기본 초식이었습니다. 그 위에 노인의 흐름이 실렸습니다.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궁 검법의 힘으로 버티면서 노인의 방식으로 흘렸습니다. 두 개가 따로 있었던 게 하나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알아채는 순간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물러났습니다. 후면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해냈습니다. 창고 안이 정리됐습니다. 혈영이 안쪽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했습니다. 두 검법이 다들은 것이었습니다. 충돌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가 됐습니다. 위기가 밀어붙였을 때 몸이 스스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옆으로 왔습니다. 유리병들을 품에 넣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검이 달라졌어요.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섞였네요. 이제 말투가 담담했습니다. 칭찬도 아니었고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혈영이 가족들과 함께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혈영이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바로 원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봤습니다. 가족은 노모와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혈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혈영이 그 작은 몸을 한 팔로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먼 곳으로 향한 채 노모가 그 옆에서 혈영의 등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도 함께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폐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청풍상단이 가족을 오래 잡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닐 텐데요.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풍상단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단순히 약재를 조달하면서 봐온 것 이상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청풍상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아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뭔가를 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약재를 조달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소리로 사람 수를 파악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약재 조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에게 보고하듯 말하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혈영도 처음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혈영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뒤따랐습니다. 노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혈영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혈영에게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혈영이 앞에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서아가 뒤에 걸었습니다. 서아가 걸으면서 낮게 물었습니다. 검법이 섞였으면
이제 청풍상단 쪽으로 갈 생각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검이 섞인 것이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 것이 시작입니다. 청풍상단의 핵심에 닿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야 합니다. 서아가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겠군요.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혈영의 여동생이 뭔가를 조잘거렸습니다. 혈영이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노모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혈영이 그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검이 하나로 녹았습니다. 혈영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서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가문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청풍상단은 건재했습니다. 서아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됐습니다.